신문의학 개론 제10장 동기와 정서. 동기란 행동의 발생, 방향, 강도, 지속성. 다시 행동의 발생, 방향, 강도, 지속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이론적 고인이다. 동기에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고 많은 요인들이 동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서 역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정서는 인간을 행동하게끔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외적 표현과 내적 감각과 관련된 복합적인 인식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정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을 행동하게끔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외적 표현과 내적 감각과 관련된 복합적인 인식 상태가 정서이다. 이 동기 이론의 변천 과정을 본능론,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본주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그 동기 유형, 그러니까 수면 동기, 감각 자극 추구 동기, 성취 동기, 학습 동기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본다. 그리고 정서란 무엇이고, 정서 이론, 정서의 종류, 그 특성, 그 표현과 조절에 대해서 알아본다. 참고로 동기를 많이 쓰는 어떤 개체의 행동이 활성화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가설적 상태. 다시, 어떤 개체의 행동이 활성화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가설적 상태라고 정의를 내렸고, 또 어떤 개념적 이론은 인간 행동을 활성화하고 방향을 결정하며 그 행동을 지속시켜주는 내적 상태. 다시, 인간 행동을 활성화하고 방향을 결정하며 그 행동을 지속시켜주는 내적 상태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리고 욕구는 생리적, 심리적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사회적 안정이나 존중, 권력, 성취와 관련된 어떤 심리적 현상이라 볼 수 있고, 이제 욕구는 추동을 유발한다. 욕구는 추동을 유발한다. 자, 동기부터. 이 추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드라이브, 추동 감소 이론, 헐이 주장한 내용 중에 추동 감소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생리적 욕구가 유기체로 하여금 그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동기화시키는 각성된 긴장 상태, 즉 추동을 만들어낸다라는 이론이다. 다시, 추동 감소 이론은 헐이 얘기한 건데, 생리적 욕구가 유기체로 하여금 그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동기화시키는 각성된 긴장 상태, 즉 추동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이다. 이 강화물, 행동주의에서 강화물의 효과의 원인을 그 추동의 감소에서 찾는 그런 이론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항상성, homeostasis, 즉 안정된 내적 상태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 항상성과 관련해서 이제 체온 조절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겠고, 이것은 유인 자극, 인센티브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욕구와 유인 자극으로 추동이 발생한다. 욕구와 유인 자극으로 추동이 발생한다. 여기서 추동이라는 것은 생리적, 심리적 욕구로 인해 유발되는 것, 혹은 반응, 혹은 억제토록 자극하는 내적 촉구. 다시, 반응, 혹은 억제토록 자극하는 내적 촉구를 추동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각성, 동기화된 상태이며 내적 충동과 외적 제어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도 한다. 다시 내적 충동과 외적 제어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도 한다. 또한 생리적 욕구가 각성 상태를 만들고 그 각성 상태는 그 욕구를 감소시키도록 유도한다 라고 본다. 자, 어쨌든 이 동기의 개념을 정의 내리는 일은 다른 어떤 심리학적 용어의 정의보다 복잡하다. 왜 복잡하냐면 첫 번째, 모든 심리학적 이론들이 동기 혹은 동기와 유사한 변인을 사용하고 있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심리학적 이론들을 이해해야만 할 만큼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로 동기의 종류와 구성 형태가 그 이론 구성의 기저를 이루는 인간관인 철학적 원천과 일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철학적 지향이 다름에 따라서 동기의 종류, 구성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자들이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밑에 잠재된 개념의 내용은 공통적이지를 않다라는 점이 있다. 그래서 동기의 개념을 정의 내리는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이 동기를 나타내는 용어로 욕구, need, 추동, drive, 동기, motiv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욕구나 추동은 주로 생물학적 측면을 포함하는 것을 시사하고 동기는 주로 인지적 측면을 포함한다. 이 동기란 것은 움직인다라는 의미로 라틴어 movere에서 유래되었고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힘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동기란 유기체에게 움직임을 가져오게 하는 과정인 것이며 이 움직임은 방향이 있는 것으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경향인 것이다. 즉, 인간의 행동을 활성화시키고 방향을 결정하며 그 행동을 지속시키게 하는 내적 상태가 동기인 것이다. 다시 인간의 행동을 활성화하고 방향을 결정하며 그 행동을 지속시키게 하는 내적 상태가 동기이다. 이는 내적인 정신 에너지로서 또는 정신적인 힘으로써 인간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기는 발생적, 방향적, 강화적 어떤 기능으로서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동기의 발생적 기능은 행동을 하게끔 하는 작용이며 시발적 기능이라고도 한다. 즉,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은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동기는 목표 혹은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동이 선별적으로 일어난다. 다음, 방향적 기능. 이 동기는 목표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다. 즉, 동기란 내적 힘이라는 뜻이며 동시에 행동을 규제하고 제어하는 방향타의 기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강화적 기능도 있다. 동기는 행동의 원동력이 되어 행동을 강화시킨다. 그 강도가 약하면 행동은 지속되지 않고 감소하거나 소멸하며 그 강도가 강해야 그 행동은 지속되는 것이다. 동기의 속성 세 가지: 발생적 기능, 즉 시발적 기능, 그다음 방향적, 규제와 제어, 방향타 기제가 존재한다는 방향적 기능, 그다음 강화적 기능, 지속성과 관련된 겁니다. 이처럼 동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동기는 두 가지 커다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본다. 첫째, 각성 상태, 인간이 행동하게 만드는 상태로 정의가 되고, 둘째, 행동을 조절하는 힘, 즉 행동을 시작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그 행동의 지속성과 강도를 결정하는 힘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동기는 에너자이저, 그 활력소의 기능과 레귤레이터, 조절자의 기능을 갖는다.
활력소와 조절자의 기능. 다음 동기이론. 그 본능론이라는 게 있고, 행동주의 동기이론, 인지주의 동기이론, 인본주의 동기이론. 먼저 그 최적각성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최적각성이론. 인간의 동기 목표는 각성 제거가 아닌 최적 수준의 각성을 찾는 것이다 라고 보는 이론이 최적각성이론이다. 이와 관련해서 산이 있어 산에 간다 라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본능론. 동기 이론의 역사적 배경은 동물이나 인간 행동은 본능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주장한 다윈의 본능론 (Instinct Theory)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리적인 압력에 의해 동기화되기 때문에 인간 행동의 동기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본능을 최초로 심리학적으로 규정한 학자는 제임스이다. 이 제임스는 사전에 학습한 일도 없고 결과에 대한 통찰도 없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본능적 행동이라고 했다. 다시, 사전에 학습한 일도 없고 결과에 대한 통찰도 없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본능적 행동이라고 했다. 이후 본능 개념은 손다이크, 조작적 조건 형성, 도구적 조건 형성과 관련된 학자인 손다이크 효과의 법칙도 관련되어 있고, 이 손다이크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이 손다이크는 유전적 연구를 통해 행동에 있어서의 본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본능, 반응과 강화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 반응과 강화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 이게 본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피학습, 강화 지연, 일반화, 조성, 이런 것들은 반응과 그 강화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 이것은 이제 그 기저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 거다. 동물이 갖고 있는 본능과 마찬가지 차원의 본능을 인간에게 적용한 최초의 심리학자인 맥두걸은 인간의 본능을 여러 개로 구분했었다. 이 맥두걸은 본능을 인간 정신의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인정했고 모든 행동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서 사회적 행동까지도 본능으로 보았다.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드 프로이드 역시 행동은 생득적인 힘에서 나온다고 했다. 프로이드는 성행동에서 표현되는 삶의 본능, 에로스와 공격행위의 바탕이 되는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 사나토스, 이 두 가지가 행동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다시, 이 프로이드는 생득적인 힘에서 이제 행동이 나온다고 했는데, 성행동에서 표현되는 삶의 본능과 공격행위의 바탕이 되는 죽음의 본능, 이 두 가지가 행동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본능은 무의식적인 것이지만 강력한 동기적인 힘이 있다. 이와 같은 본능론은 인간에 대한 이성적 개념으로부터 동기적인 관점으로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복잡한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진정한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없다 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본능론은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에 의해 욕구, drive 혹은 추동의 개념으로 대치되었다. 이 욕구, 추동이란 개체의 신체적 결함이나 결핍으로 인한 기, 갈, 성욕, 피로, 배설, 체온 보존 등과 같은 행동을 의미하는 말로서 인간 동기의 근원을 내부의 생리적 욕구, need, 혹은 생리적 요구, need에 있는 것으로 봤다. 이 손다이크와 관련해서 행동주의,
원하는 사건의 발생을 위한 도구로 행동 반응을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도구적 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다시 원하는 사건의 발생, 그러니까 보상인데 그 보상을 위한 도구로서 행동 반응을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도구적이란 단어를 썼다. 그리고 손다이크 학습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연습, 준비성, 효과. 다시 손다이크 행동주의의 학습 원칙 연습, 준비성, 효과. 유사성은 안 들어가고 여기서 효과라는 것은 호의적 결과가 뒤따를수록 그 행동과 결과의 영합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법칙인데 이와 관련해서 시행착오, 문제상자, 배고픈 고양이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 상은 결합을 강화시켜주고 벌은 그 결합을 약화시켜주는 것이라 봤다. 다음 행동주의, 동기이론. 이 행동주의 동기이론은 인간의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객관적인 외현적 행동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외재적 동기만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즉, 특별한 사고 과정 없이 인간의 행동의 힘과 방향이 결정된다. 라는 관점을 취함으로 내적이며 관찰 불가능한 동기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 보상이나 벌의 종류 등 외적 조건에만 관심을 두었다. 근데 인간의 행동을 자극 반응의 연합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적 연구로 신행동주의 (Neo-Behavioralism)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신행동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헐은 욕구 감소 이론, 즉 추동 감소 이론 (Drive Reduction Theory)를 제시했다. 이 헐의 욕구 감소 이론, 즉 추동 감소 이론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욕구나 충동으로 인한 긴장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이 헐에 의하면 욕구에는 1차적 또는 기본적 욕구와 2차적 또는 학습된 욕구가 있다. 자, 기본적 욕구와 학습된 욕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기본적 욕구는 생리적인 타고난 욕구로서 배고픔, 목마름, 고통, 회피, 하등 동물에서의 성, 충동 등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된 욕구에는 경험을 통해서 배운 욕구로서 이 돈에 대한 욕구, 좋은 물건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2차적 욕구, 즉 학습된 욕구는 충동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발시킨다. 행동주의 동기이론은 인간의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측면을 보다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긴 했지만 인간은 수동적으로 보는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인간의 많은 행동을 욕구 감소 이론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공포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거나 놀이공원에서 아찔한 자이로 드럭을 타고 낙하할 때 평소보다 4배의 중력을 느끼거나 밧줄에 몸을 묶고 번지 점프를 즐기는 젊은이들에게서는 그 두려움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보면 이 헐의 욕구 감소 이론, 추동 감소 이론하고는 안 맞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이제 이후에 나오는 최적 각성 이론과 어울리는 것이다. 즉 동기란 것이 각성 제거가 아닌 최적 각성 수준 찾기라는 최적 각성 이론과 오히려 맞아떨어지는 현상인 것이다. 그 다음 인지주의 동기 이론. 이 동기에 관한 인지주의 관점, Cognitive Theory of Motivation. 인지주의 관점에서는 인간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이성적인 존재로 본다. 따라서 인지주의적 접근에서는 외제 동기보다는 기대, 신념,
귀인에 기초한 내재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생이 자신의 과제 수행 수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 수준, 자신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귀인 신념, 스스로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기 효능감에 따라서 동기 유발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다시 인지주의 동기이론에서 세 가지의 동기 유발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 세 가지. 기대 수준, 귀인 신념, 자기 효능감 이런 것에 따라서 동기 유발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기대 가치 이론은 expectancy value theory. 이 기대 가치 이론에서는 인간은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에 그 성공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를 곱한 값만큼 동기화된다고 보았다. 귀인 이론은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귀속시키는 경향성에 대한 이론이다. 이 귀인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위너, 성취 귀인 이론이라고 achievement attribution 이론인데, 이 위너는 학습자의 지각된 성패,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통제 소재, 안정성, 그리고 통제 가능성의 세 차원으로 분류했다. 다시 통제 소재, 안정성, 통제 가능성 이 세 가지로 성취 귀인 이론을 구성했었다. 이 위너는 행동의 결과를 보고 그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었다.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 있는데 그 내부 요인으로 이제 능력, 성격, 동기, 노력, 특히 이제 노력은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고, 그 다음에 외부 요인, 환경, 압력, 기대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 요인. 이것을 다시 안정, 불안정으로 이렇게 분리했었다. 그 다음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특정한 과제의 수행이나 학업 성취 상황에서 수행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이 바로 자기 효능감이다. 션크와 짐머만은 자기 효능감을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요한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기능을 구조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감. 다시 션크와 짐머만은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요한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기능을 구조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감이라고 정의했다. 즉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판단 및 신념으로서 활동의 선택 및 노력의 양과 지속성을 결정하는 구인이라고 했다. 그 다음 인본주의 동기이론. 이 동기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은 단순한 외적 보상이나 자신의 능력과 과제 수행에 관한 내면적 신념 그 이상으로 동기가 유발된다고 본다. 인본주의 심리학 (Humanistic Psychology) 이것은 1960년대 초 칼 로저스, 매슬로우, 올퍼트 다시 로저스, 매슬로우, 올퍼트 등에 의해 당시 심리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정신분석학과 행동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제3세력의 심리학, Third Force Psychology라고도 불립니다. 제3의 심리학, 로저스, 마슬로우, 올퍼트.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행동주의와 정신분석이 주로 동물이나 비정상인을 대상으로 인간 현상을 기술하려 했음에 반하여 인간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전체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따라서 개인의 지각과 내부적 요구,
대한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개인의 지각과 내부적 요구에 대한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로서의 인간 혹은 자를 중시하여 그 중심 개념으로 자아 개념, self concept, 이 자아 개념을 강조했다. 조금 전에 인지주의 동기이론에서는 자기 효능감을 얘기했었는데, 이 인본주의에서는 자아 개념, self concept예요. 또한 인간은 자기 조절적이고 자기 통제적이며 자기 선택적이기 때문에 강요와 통제를 지향하고 자발성과 자율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그 실존주의 철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인본주의 심리학은 통합된 전체, organized whole, 통합된 전체로서의 인간관을 주장한다. 즉 건전한 인간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며 인간의 고유한 가치, 능동적인 성장, 잠재력, 주관적이고 현상학적인 경험, 잠재적 창조성 등을 강조한다. 인본주의 동기이론에는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Hierarchy of Need Theory를 들 수 있다. 이 매슬로우는 인간의 행동을 활성화시키고 지시하는 것으로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를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는 하위 단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비로소 상위 단계의 욕구가 활성화되며 궁극적으로 자아 실현에 도달한다라는 욕구 위계 이론을 정립했다. 좀 더 분류하면 존중의 욕구까지가 기본 욕구, 결핍 욕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생리적 안전, 소속과 사랑, 존중까지가 기본 욕구, 결핍 욕구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자아 실현 욕구, 이제 밑에 심미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함께 있는데, 이 자아 실현 욕구, 심미적 욕구, 지적 욕구는 고등 욕구, 메타 니즈라고 하고 성장 욕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속과 사랑의 욕구와 관련해서 추방의 고통이라는 게 있다. 이 추방을 사람이 당하게 되면 전측 대상회, 그 뇌에 있는 전측 대상회가 활성화됩니다. 공포, 육체적 고통이 있을 때 이 전측 대상회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공격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의 욕구가 있는데 안전의 욕구와 관련해가지고 세상은 체제화되어 있고 예측 가능하다라고 느끼려는 욕구가 바로 안전의 욕구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느끼려는 욕구. 세상은 체제화되어 있고 예측 가능하다고 느끼려는 욕구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다시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 여기까지가 기본 욕구, 결핍 욕구에 해당하고, 그럼 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이것이 고등 욕구, 즉 성장 욕구에 해당합니다. 그 비교할 개념으로 글래서가 제시한 욕구가 있는데, 그 생존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힘, 재미, 자유, 힘, 재미, 자유의 욕구가 있다. 이 생리적 욕구가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데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가장 상위 단계에 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 이것은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았을 때만 사람을 활동하도록 동기화시키기 때문에 결핍 욕구, deficiency need라고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는 사람들이 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기 때문에 성장 욕구, growth need라고 한다. 각 단계별 특색을 한번 더 보면 생리적 욕구, physiological needs는 배고픔, 갈증, 수면과 같은
이런 욕구인데,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다른 욕구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안전의 욕구, safety needs. 이것은 안전과 안정, 보호, 질서, 법, 한계에 대한 욕구이다. 그다음에 소속과 사랑의 욕구, belongingness and love needs. 이 소속과 사랑의 욕구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이다. 존중의 욕구, esteem needs. 이것은 자기 존중의 형태와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의 형태. 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자기 존중과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 self-actualization needs. 이것은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로서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욕구 위계를 구성하는 5가지 기본 욕구에 더해서 매슬로우는 지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를 기술했었다. 이 지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는 기본 위계의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이 두 부류의 욕구는 기본 욕구의 만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적 욕구, cognitive needs,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 다음에 심미적 욕구, aesthetic needs, 아름다움, 질서, 조화, 완성 등을 추구하는 욕구가 심미적 욕구다. 아름다움, 질서, 조화, 완성 등을 추구하는 욕구가 심미적 욕구이다. 세 번째, 동기의 유형. 동기의 유형에 수면 동기, 감각 자극 추구 동기, 성취 동기, 학습 동기 이런 게 있는데, 동기, 일반적으로 동기의 유형은 생리적 동기와 학습된 동기로 유형화할 수 있다. 여기서 생리적 동기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가 신체 생리적으로 필요한 대상을 얻고자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또 하나는 학습된 동기로 경험에 의해 특정한 행동 유형으로 발달하는 동기이다. 학습된 동기는 경험으로 획득된 동기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크고 특정 개인에게 특정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유기체가 신진대사에 의해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체온이 상승하면 유기체의 내부 환경의 균형이 깨진다. 이때 음식, 물, 산소 등 생리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이 내부 환경이 최적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최적의 수준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러한 안정된 내적 균형 상태를 항상성, homeostasis라고 하며, 이는 부적 피드백 기제, negative feedback mechanism, 부적 피드백 기제에 의해 달성된다. 이 부적 피드백 기제란 반응을 일으킨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양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냉방기나 난방기의 온도 제어 장치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즉, 실내 온도가 정해진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난방기구가 작동하고 정해진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작동하지 않게 되어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듯이 부적 피드백 기제는 모든 신경계에 존재한다. 참고로 항상성 원리란 게 있는데, 이 항상성 원리는 어떤 행동이나 사건의 원인을 추론할 때 그 행동이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한 사건들을 훑어보고 그 문제의 행동이나 사건과 항상 짝지어져 일어나는 선행사건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다. 항상성 원리. 관찰하지 않은 경험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미래는 과거와 같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순환론법에 빠질 우려가 있다. 항상성 원리. 배고픔과 관련해서 이 배가 고파지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증가를 하게 된다.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증가하게 되면 이 혈당을 지방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그 혈당을 감소시키게 되는데, 이 혈당이 감소하게 되면 배고픔이 증가하게 된다. 이 배고픔과 관련해서 외측 시상하부, 뇌에 있는 외측 시상하부는 배고픔을 느끼는 뇌의 한 부분이 되겠고, 복내측 시상하부, 이 안쪽에 있는 것은 이제 배부름 느끼는 그런 시상하부가 되겠다. 배부름을 느끼게 되는 뇌의 한 기제가 되겠다. 탄수화물은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게 되어 그 진정작용, 그러니까 배고픔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 이와 관련해 섭식장이라는 게 있는데, 널불상, 이 두 가지가 있다. 거식증, 에너럭시아하고 폭식증, 불리미아. 그러니까 거식증, 에너럭시아, 널불사, 폭식증, 불리미아, 널불사. 이 폭식증과 관련해서 과식이 있는데, 이제 과식과 폭식의 차이점은, 이 과식을 하게 되면은 토하거나 운동을 과도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이제 과식에 해당하고, 폭식은 이제 토하거나 운동을 과하게 하는 그런 경향은 없는 것을 이제 폭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과식이 폭식 플러스 토하거나 운동을 과하게 하는. 어쨌든 이제 수면 동기. 사람들은 일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낸다. 왜 인간은 잠을 자는가 하는 수면 연구는 1960년대 초반부터 활기를 띠고 무려 60여 가지가 넘는 수면 이론이 제시되었지만, 아직도 이 수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동안 잠은 뇌의 수동적 현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 누워서 감각적 자극을 배제하면 저절로 정상적인 수면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감각 자극만 들어오지 않으면 뇌는 활동을 멈추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 잠자는 동안에도 뇌도 같이 잠들어 활동을 멈추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이런 견해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잠자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혈액 공급도 상당히 증가한다. 오히려 수면은 뇌의 어떤 중추를 자극함으로써 유도할 수도 있고, 그 중추가 파괴되면 불면증이 생긴다는 사실도 증명되었다. 즉 수면은 뇌가 활동을 멈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면을 유도하는 뇌의 능동적 활동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수면 연구자들은 인간의 두피 부위에 전극을 부착하여 뇌의 전기적 활동인 뇌전도 EEG, Electroencephalogram, EEG, 뇌전도, 즉 뇌파를 측정하여 각성과 수면기간 동안 나타나는 EEG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깨어있는 상태에서, 즉 각성 상태에서 깊은 잠에 들기까지에는 몇 개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졸리기 시작하는 제1수면기에서 가벼운 잠이 드는 제2단계를 거쳐 깊은 잠이 드는 제4수면기까지 나누는데, 각각의 수면기는 소견상 나타나는 뇌파의 특징에 의해 나뉜다. 이 4단계의 수면기는 뇌파가 깨어있을 때보다 느린 파동을 보이기 때문에 서파수면이라고 하는데, 하룻밤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동안 90분 간격으로 4번에서 5번
반복하여 나타난다. 수면 개시 후에 약 90분이 경과하는 제4단계 수면이 끝나면 앞의 수면 단계에서 나타난 것과는 다른 여러가지 생리적 반응의 변화가 나타난다. 즉, 두피에서 기록한 EEG 파형은 갑자기 깨어있을 때처럼 진폭이 작고 빠른 파형을 보인다. 즉, 4단계 수면이 끝나면 이런 진폭이 작고 빠른 파형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눈꺼풀은 닫혀있는데도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인다. 이 때문에 이 단계의 수면, 즉 4단계의 수면이 끝난 단계의 수면을 빠른 눈동자 운동이 나타나는 수면이라 하여 REM 수면, Rapid Eyes Movement, REM 수면이라고 한다. 반면에 이 REM 수면 앞뒤에 일어나는 뇌의 활동이 느려지는 수면을 이에 맞춰서 BREM 수면, Non-REM Sleep, 혹은 NREM Sleep이라고도 한다. 성인의 경우 REM 수면은 수면 전체의 약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유아의 경우 약 50%가 REM 수면이며 만 5세가 지나야 보통 성인의 수준이 된다. 즉 보통 성인인 20에서 25%를 차지하는 상태의 수면이 된다. 노인이 되면 전체 수면과 REM 수면이 모두 감소하게 된다. 그렇다면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이 적당한가? 이는 사람마다 다른 습관의 문제일 뿐이고 양보다는 질이 문제이다. 비REM 수면을 거쳐 REM 수면이 끝난 뒤 바로 깨는 패턴만 유지하면 5시간 정도로도 충분하다. REM 수면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때 꿈을 꾼다는 것이다. REM 수면 도중 깨운 사람의 60에서 90%가 꿈을 꾸는 중에 깨었다고 보고하지만 꿈은 보통 기억에서 빨리 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꿈을 꾸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꿈 때문에 REM 수면이 나타나느냐 혹은 REM 수면 때문에 꿈을 꾸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실험에 의하면 시각을 통한 경험이 없어서 아직 눈동자를 움직이는 꿈을 꿀 수 없는 신생아나 선천성 시각 상실자에서도 REM 수면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REM 수면이 꿈을 유도한다고 보고 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없고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규칙적으로 꿈을 꾼다. 꿈을 꾼 후 10분만 깊게 자버리면 꿈은 기억에서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할 때 그것을 기억하고 꿈을 자주 꾸는 것으로 느끼는 것일 뿐이다. 수면 단계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체 수면은 대체로 112분에서 120분에 해당한다. 서파 수면 4단계, 그러니까 non-REM 수면 4단계에다가 REM 수면. 그러니까 서파 수면은 90분, 그 다음에 이제 REM 수면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 수면은 한 단계가 하나의 어떤 사이클이 112분에서 120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5시간 잘 수도 있고 8시간 정도도 적당하고, 그 처음에 각성이 이완되는 알파파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1단계에 이제 환각이 나타난다. 1단계 감각 자극 없는 감각 경험, 환각이 나타나는 게 1단계다. 근데 이것은 기억과 병합되기도 한다. 환각은. 그 다음에 2단계 때 방추 sleep spindle, 뇌파가 아주 리드미컬하게 바뀝니다. 이때 잠꼬대도 좀 하고, 이때 이 2단계가 전체 수면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50분, 60분 정도 차지하는 것이다. 방추, 잠꼬대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전이, 4단계가 델타파 숙면, 아주 깊은 잠에 빠지는 단계. 그리고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REM 단계, 5단계, 눈동자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때는 1단계 수면보다 신체가 각성되는 상태다. 이 REM 수면 중에 두뇌의 운동 피질이 활동은 하긴 한다. 근데 뇌간, 그 뇌교와 연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뇌간이라고 하는데,
이 뇌간이 그 운동 피질의 활동 메시지를 차단을 해버려서 근육을 이완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것을 역설적 수면이라고 한다. 다시 수면 리듬, 전액 알파파가 나타나는 각성 이완 단계, 그 다음에 환각을 보이는 1단계, 감각 자극 없는 감각경, 그 다음 방추 2단계, 리드미컬한 뇌파의 잠꼬대가 나타나는 2단계, 그 다음에 전이 3단계, 그 다음 델타파 숙면 4단계, 이 델타파 숙면 단계 다음에 이제 렘 수면, 신체는 각성하지만 뇌간이 두뇌의 운동 피질의 신경 정보를 차단해버려서 근육이 그대로 이완된 상태로 남아있게 한다. 그래서 렘 수면을 역설적 수면 단계라고 한다. 그 다음에 활성화 종합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활성화 종합이론, Activation Synthesis, 활성화 종합이론. 이 변연계, 해마, 편도체, 시상하부, 혹은 시상이 해당하는 이 변연계의 정서적 기조가 두뇌의 시각 활동에 첨가되는 것. 다시, 변연계의 정서적 기조가 두뇌의 시각 활동에 첨가되는 것. 그래야죠. 신경의 전기적 활동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활성화, 종합이론이라고 한다. 다시, 변연계의 정서적 기조가 두뇌의 시각 활동에 첨가되어 신경의 전기적 활동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것. 이것이 활성화, 종합이론이 된다. 다음, 감각자극 추구동기. 자, 동기 중에 이제 수면동기 했고, 이제 감각자극 추구동기. 동기가 신체의 내적 긴장을 감소시키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는 이 욕구 감소이론, 그 신행동주의 학파인 헐, 이 말한 욕구 감소이론, 그러니까 추동 감소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것과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감각 자극을 크게 감소시킨 심리학 실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1950년대 캐나다의 맥기어 대학교 학생들이 그냥 눈 감고 누워있는 일을 하고서 그 당시 돈으로 $20, 오늘날로 따지면 한 120, 150달러 이 정도 되는데 한 15만원, 이런 돈을 받는 실험에 참가했다. 학생들은 각자 격리된 장소에서 눈을 가리고 팔은 붕대로 감고 되도록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도록 일체의 자극 변화가 없도록 장치했으며, 식사 시간과 화장실 가는 시간에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었다. 여기서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될 수 있는 한 오래 있을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 3일 후에는 대부분이 실험을 포기했다. 48시간 이상 실험에 참가했던 피험자들에게는 환각, 즉 감각 자극 없는 감각 경험이 나타나기도 했다. 어떤 피험자들은 불빛의 섬광과 기하학적인 형태에서부터 꿈과 같은 시각적 환상까지를 경험했다. 매일매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막상 하는 일 없이 며칠을 지내다 보면 점차 왠지 모를 불안이 엄습해 오게 되며 감각 자극을 감소시킨 실험 참가자들과 같은 심리 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 출퇴근 전쟁을 치르며 출근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다음, 성취동기. 그레이트는 불교의 정신인데, 야심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을 불교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취동기는 조직 심리학이 연관이 된다. 작업 환경과 경영 스타일, 누라나크 방적 공장의 그 위대한 실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쨌든 그 조직 심리학과 관계되는 게 이제 성취동기인데, 이 성취동기, achievement motive는
도전할 만한 일을 이룩하려는 동기가 성취 동기이다. 이것은 맥클러랜드가 처음 제시한 것으로서 이 맥클러랜드는 개인의 동기 체계를 TAT, 그러니까 주제 통각 검사, 이 주제 통각 검사는 머레이와 모건이 이제 개발한 건데, Semantic Apperception Test. 이 맥클러랜드는 개인의 동기 체계를 TAT, 이런 주제 통각 검사와 같은 투사적 성격 검사를 통하여 성취 심상을 측정함으로써 개인의 성취 동기 수준을 결정했었다. 보통 이 주제 통각 검사를 통해서 성취 동기나 권력 동기, 귀속, 친교 동기 이런 것을 파악해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설정한 성취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만족을 얻기 때문에 이들은 경쟁적인 사회에서 자신감을 갖고 모든 일을 수행하고 사회적 압력이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난관을 돌파하여 나간다. 이러한 성취 동기는 1950년대 이후 하나의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동기로 알려져 왔지만, 호너는 종래의 성취 동기와는 상반된 성공을 회피하는 동기를 지적했었다. 이 호너는 문장 완성 연구에서 1학기 말 시험을 마치고 나서 N이라는 여자아이는 의과대학의 자기 학년에서 수석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문장을 주고 이 이야기를 완성해 보도록 했다. 여학생들은 65% 이상의 여성의 성공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문장으로 완성했다. 여학생들은 N이 여드름 투성이의 못난 얼굴이며 중성화되어 있고 비여성적이라는 등 N의 미래를 불행으로 완성했었다. 그러나 남학생들에게는 N을 John으로 바꿔서 문장 완성을 하게 한 결과 남학생의 10%만이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여성의 성공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게 된 것은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고정관념에 그의 원인이 있다. 즉 어린 적부터 여자아이들은 집 밖에서 싸움을 잘하거나 남자보다 우수하면 여자답지 못하다 혹은 사내 같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다. 따라서 남녀가 함께 경쟁하는 데서 여자가 특출나게 우수하면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고 공연한 불안감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여성의 불안감이나 죄의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진정으로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찰스와 뮤어는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경우가 있다고 했다. 간호사나 재단사 등의 사회적 고정관념에 비추어 남성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알려진 직업일 때 그 남성도 그 직업에서의 성공을 회피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남녀 모두 사회적 고정관념에 의하여 자신의 성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것인지 반드시 맡은 바 책임 자체를 회피하거나 성공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그 성취 목표의 유형이라는 게 있다. 성취 목표 유형 4가지가 있는데 성과 접근형, 성과 회피형, 정복 접근형, 정복 회피형. 첫 번째 성과 접근형은 타인보다 우수함을 확인하려는 욕구. 성과 접근형. 그 다음에 성과 회피형은 타인보다 못하지만 않으면 된다. 못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성과 회피형. 그 다음에 정복 접근형. 이건 자기 실력 향상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정복 접근형. 자기 실력 향상에만. 조금 전에 성과 접근형은 타인보다 우수한 것을 확인하려는 욕구고, 정복 접근형은 그냥 무작정 자기 실력 향상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복 회피형. 이건 과거에 성취했던 것보다 못하지는 말아야 된다. 정복 회피형. 과거에 성취했던 것보다 못하지는 말아야 된다. 다시. 성취 목표 유형 4가지. 성과 접근형. 타인보다 우수함을 확인하려는 욕구. 그 다음에 성과 회피형은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식이고.
정복 접근형은 자기 실력 향상에만 집중하는 거고, 정복 회피형은 과거에 성취했던 것보다는 못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이 정복 회피형이 되겠다. 성취욕, 목표, 유형 4가지. 성과 접근형, 성과 회피형, 정복 접근형, 정복 회피형. 다음, 학습 동기. 이 학습 동기 이론가들의 관심 중에 하나는 학습자가 학습에 참여하는 이유를 밝히고 그에 따른 학습자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동기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동기 유형을 외제 동기와 내재 동기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외제 동기, extrinsic motivation. 외제 동기란 외부의 보상이나 압력, 즉 외부의 강화자로서의 동기이다. 타인으로부터 받는 보상, 사회적 압력, 칭찬이나 벌 등 환경적 요인이 외제 동기로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보상을 받기 위해, 선생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벌을 피하기 위해 공부를 한다면 그 사람은 외제 동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과제 자체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결과로 얻어지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 한편 내재 동기, intrinsic motivation. 내재 동기란 외부의 보상과는 무관하게 어떤 과제나 일에 대한 흥미, 호기심, 성취감에서 유발되는, 즉 스스로의 욕구에 대한 반응을 의미한다. 이 내재 동기를 가진 사람은 활동의 결과보다는 활동 그 자체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며 그 활동을 마쳤을 때 자동적으로 성공감, 자부심, 자신감 등을 갖게 된다. 최근 자기결정 이론가들 데시안 라이언, 토넬, 이런 자기결정 이론가들은 학습 동기를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로 이원 분류하지 않고 대신에 자기결정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하나의 연속체로서 이해하려 한다. 이 데시와 라이언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결정성의 정도가 달라짐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의 외재적 동기가 하나의 연속선 상에 놓여지며 아무런 동기도 없는 무동기, unmotivation으로부터 시작하여 극단적인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 사이에 외적 조절 동기, external regulation, 부과된 조절 동기, 혹은 투입된 조절 동기, introjected regulation, 확인된 조절 동기, 혹은 동일시된 조절 동기, identified regulation, 통합된 조절 동기, integrated regulation, 이런 각기 다른 종류의 외재적 동기들이 존재한다고 했다. 다시 무외 투동 동락, 무동기, 외적 조절 동기, 투입된 동기, 투입된 조절 동기, 혹은 부과된 조절 동기, 그 다음에 동일시된 조절 동기, 혹은 확인된 조절 동기, 통합된 조절 동기. 이에 따라서 인간의 동기 유형을 자기 결정 정도에 따라서 배열하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데, 그림 잠깐 확인해 보면, 조정 유형은 이제 크게 3가지, 무동기, 외재적 동기, 그 다음 내재적 동기. 그리고 조정 과정을 잠깐 보면, 무동기 때는 비유관성을 지각하고, 낮은 유능감을 지각하며, 무관성, 무심함을 갖고 있다. 원인 소재에 대한 지각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느낀다. 다음 외재적 동기는 이제 4가지로 남기는데, 외적 조절 동기, external, 부과된 혹은 투입된 조절 동기, introjected, 확인된 혹은 동일시된 조절 동기, identified, 통합된 조절 동기, integrated. 외적 조절 동기는 조정 과정을 보면 외재적 보상이나 처벌이 많다. 수능, 저항, 원인 소재는 이제 외재적인 거고, 그 다음에 부과된 조절, 투입된 조절은 자아가 관여한다. 자아나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소 외재적이고 물론 내재적인 성향도 있다. 그다음 확인된 조절 동기는 가치를 부여하고 자율적인 목표 설정을 한다. 통합된 조절 동기는 목표의 무계적 통합, 조화가 통합된 조절 동기다. 이 원인 소재의 지각은 내재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외재적인 것보다 내재적인 게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내재적 동기는 흥미, 즐거움, 과제 자체에 대한 만족, 자기 결정성에 따른 동기 유형, 대시와 라인의 여러 가지 유형. 자세히 보면 무동기 때는 행동할 의도가 결핍된 상태로 행동을 하지 않거나 의도 없이 행동을 한다. 무동기 상태에 있는 학습자들은 과제 수행에 가치를 두지 않으며 자신이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 무동기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있는 학습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성이다. 그 다음 외적 조절 동기에 잘하면 대학 가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외적 보상이나 압력 혹은 제약에 순응하기 위해 그냥 잘하면 대학 가니까 순응하기 위해 압력 혹은 제약에 순응하기 위해 행동한다. 이러한 행동에는 자기 결정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타율적 행동이다. 외적 조절에 의해 동기화된 학습자는 부모나 교사가 제공하는 외적 보상을 얻거나 벌을 피하기 위해 과제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 부과된 조절 동기 혹은 투입된 조절 동기. 자신이나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며 이 죄책감이나 불안 혹은 자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난 뭐뭐니까 뭐 해야지. 난 뭐뭐니까 공부해야지. 난 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죄책감이나 불안 혹은 자기 비난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다. 이 타인에 의해 보상이나 압력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조절의 힘은 내 개인 내부에 있다. 그러나 수행 자체를 통해 얻는 기쁨으로 인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내재적 동기라고 할 수 없다. 인정 추구, 죄책감이나 불안, 자기 비난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게 부과된 조절 동기 혹은 투입된 조절 동기. 난 뭐뭐니까 뭐 해야지. 그 다음에 확인된 혹은 동일시된 조절 동기. 장래를 생각해서 뭐 해야겠다. 그 개인의 목표나 가치의 중요성으로 인해 스스로 선택을 해서 행동을 한다. 개인의 목표나 가치의 중요성으로 인해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한다. 동일시, 확인, 장래를 생각해서 뭐 해야지. 그러나 마찬가지로 수행 자체에 대한 기쁨이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재적 동기의 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과목에 대한 이해를 원해서 대학 진학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원해서와 같이 그 개인의 중요성이나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과제를 수행한다. 이게 동일시된 확인된 조절 동기, 개인의 목표나 가치의 중요성으로 인해 스스로 선택을 해서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 그 다음에 통합된 조절 동기. 잘하고 보람차니까. 이 통합된 조절은 외재적 동기의 유형 중에서 가장 자율적인 유형으로 확인된 조절이 자신이 받아들인 가치, 목표, 욕구와 통합될 때 나타난다. 다시 확인된 조절이 자신이 받아들인 가치, 목표, 욕구와 통합될 때 잘하고 보람차니까 그때 나타난다. 통합된 조절 유형은 행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기는 하지만 과제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얻기 위해 행함으로 외재적이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이다. 그 다음에 내재적 동기. 그 자체가 재밌고 좋아서 자신의 내외적 세계를 탐구하고 숙달하기 위한 선천적 성향이다. 다시 자신의 내외적 세계를 탐구하고 숙달하기 위한 선천적 성향이다.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학습자는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만족이나 즐거움, 재미,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과제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은 도전감을 주는 과제를 선호하고 호기심 때문에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고 과제 수행의 결과를 자신의 내부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 외에도 학습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각성 수준을 줄 수 있다. 무엇이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학습 자체에 대한 학습자들의 주의 집중 정도를 이해해야 한다. 이 주의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각성, arousal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각성이란 학습자의 민감성, 감수성, 활성화 정도를 의미한다. 이 각성은 뇌를 포함한 중앙신경체계의 활동에 의해 촉발된 행위를 하려는 생리적, 심리적 준비 상태를 말한다. 다시, 이 각성이란 학습자의 민감성, 감수성,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앤더슨이 한 말인데, 뇌를 포함한 중앙신경체계의 활동에 의해 촉발된 행위를 하려는 생리적, 심리적 준비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 각성 수준은 성취 수준과 관계가 있다. 즉, 각성 수준이 낮거나 각성 수준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성취 수준이 떨어지는 반면에 적정 수준의 각성은 최고의 성취 수준을 보인다. 각성 수준과 성취 수준의 관계는 동기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각성 수준이 증가될수록 동기 수준도 높아져서 성취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각성, 동기, 성취. 그러나 일정 수준을 넘어선 각성은 오히려 불안이 수반되는 동기 수준을 저하시켜 성취 수준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각성 수준이 중간 정도일 때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느낀다고 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야키스 더슨 법칙이 있다. 정서. 정서의 개념. 정서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이 정서, emotion이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대다수의 심리학자들은 정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 즉 신체적인 감각을 포함한 생리적 변화, 이러한 감각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의미 있는 해석, 그리고 인식이 외현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높은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다시, 정서의 여러 가지 요소, 신체적인 감각을 포함한 생리적 변화, 그리고 이러한 감각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의미 있는 해석, 그리고 인식이 외현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높은 가능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정서는 우리를 행동하게끔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외적 표현과 내적 감각과 관련된 복합적인 인식 상태. 다시, 우리를 행동하게끔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외적 표현과 내적 감각과 관련된 복합적인 인식 상태가 정서이다. 즉, 어떤 학자들은 정서를 일종의 동기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서와 동기는 전혀 다른 심리, 생리 혹은 생리, 심리학적 과정이라고 보기도 한다. 다만 동기를 언급할 때는 주로 목표 지향적인 활동, 초점을 두는 반면에 정서를 논의할 때는 그 행동에 수반되는 주관적인 감정적 경험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정서란 내외적 자극에 의해 유발된 주관적인 심리 상태이다. 이와 같이 정서는 상태 정서, state emotion과 특질 정서, trait emotion, 상태 정서와 특질 정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상태 정서란 자극이 없어지면 그에 따른 정서는 없어지고 새로운 자극에 따라 새로운 정서가 유발되는 것을 의미하고, 정서를 일시적인 심리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 특질 정서란
자극이 없더라도 개인이 항상 지니는 것을 말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든지 불안정하다든지 등의 개인의 정서적 특성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정서를 한 가지로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서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정서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뇌, 자율신경계통의 기능 및 뇌분비선의 활동 등을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경험에 대한 분석과 정서의 발달에 따른 분화 등에 관심을 가졌다. 다윈도 일찍이 정서라는 것이 주로 진화 과정에 있어서 생존하려는 각성에 대한 유전적인 반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진화 과정에 있어서 생존하려는 각성에 대한 유전적인 반응. 이처럼 정서의 기본적인 역할은 유기체가 각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기동성 있게 해주는 것이다. 정서가 어떻게 이러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각 정서 이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참고로 에크만의 기본 정서가 몇 가지 있는데 6가지. 행복, 슬픔, 화, 두려움, 혐오, 놀람 이런 것이 있다. 여기 사랑은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에크만의 기본 정서 행복, 슬픔, 화, 두려움, 혐오, 놀람. 정서에 대한 어떤 정의로 생리적 각성, 표현적 행동, 의식적 경험을 수반하는 유기체의 반응. 다시 생리적 각성, 표현적 행동, 의식적 경험을 수반하는 유기체의 반응, 즉 의식적 경험의 혼합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그 다음 플루칙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플루칙 이론, 이 정서의 식별 분류는 임의적이다라는 건데 인간의 기본 정서로 슬픔, 혐오, 노여움, 예산, 즐거움, 인정, 두려움, 놀람 8가지를 들었다. 다시 슬픔, 혐오, 노여움, 예상, 즐거움, 인정, 두려움, 놀람. 그 용어를 행복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제 즐거움을 쓰고 있고 역시 사랑은 들어가 있지 않다. 예상과 인정 이게 들어간 게 특이하고 슬픔, 혐오, 노여움, 예상, 즐거움, 인정, 두려움, 놀람. 정서 이론. 첫 번째 제임스 랑게 이론이 있고 캐넌 바드 이론, 그리고 샥터, 싱어, 이유인 이론 이런 걸 보겠다. 그리고 정서 이론, 제임스 랑게 이론. 이 제임스는 기능주의 학파인데 의식의 요소나 구조보다는 그 기능에 초점을 두고 의식의 흐름을 연구했었다. 정서는 생리적 변화에 대한 지각의 결과라고 했다. 근데 이 정서는 생리적 변화에 대한 지각의 결과다라는 점이 이제 랑게하고 이제 똑같은 견해가 되겠고, 실용주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의식의 기능을 최초로 연구한 미국의 심리학자인 제임스와 덴마크의 생리학자인 랑게는 거의 동시에 정서 자극을 지각하는 순간에 근육과 자율신경계가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대뇌가 이 신체 반응을 지각하는 것이 정서라고 주장했다. 다시 정서 자극을 지각하는 순간에 근육과 자율신경계가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대뇌가 이 신체 반응을 지각하는 것이 정서라고 주장했다. 즉 제임스 랑게 이론이란 정서 자극에 대해 신체 생리적 변화와 행동 반응이 먼저 오고 이것이 대뇌로 전달되어 특정 정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초 기원설이라고도 하고 정서 유발 자극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자극하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된다. 정서 유발 자극에 대한 생리적 반응의 자각. 이 상식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슬프기 때문에 운다라고 하지만 제임스 랑게 이론은 울다 보니 슬퍼진다 라는 것으로 유기체가 정서 유발 자극을 지각하면
목표에 대한 신체 반응을 일으키고 그 신체 반응의 결과가 대뇌에 전달되어 정서적 느낌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무 생각 없이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생각해보자. 아마 부딪히는 위험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피한 후에 깜짝이야 하며 놀라는 자신을 발견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가 났을 때와 두려울 때, 극도로 기쁠 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반응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은 제임스 랑게 이론에 대한 반박의 근거가 되었다. 톰킨스는 안면 피드백 가설, facial feedback theory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이 톰킨스의 안면 피드백 가설, 미소 치료, 정서의 전염성, 표정은 정서를 전달하고 그 정서를 증폭 조절한다. 다시, 표정은 정서를 전달하고 그 정서를 증폭 조절한다. 그러한 이론이 정서의 전염성 혹은 안면 피드백 가설인데, 이 안면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감각 정보가 우리 뇌에서 특정 정서를 활성화시킨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제임스 랑게 이론과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톰킨스 안면 피드백 가설, 즉 얼굴 표정의 모습이 감정을 일으킨다. 곧 웃는 얼굴은 즐거운 기분을 만들고 화난 얼굴은 불쾌한 기분을 일으키며 그에 따라 억지로라도 웃는 게 좋다 라는 것이다. 이들의 이론이 옳다면, 그러니까 톰킨스와 제임스 랑게 이 이론이 옳다면 우리는 웃음을 선택함으로써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의 늪에 빠지질 않게 된다는 것이다. 웃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마음속을 밝음으로 가득 채워줌으로써 수시로 다가오는 걱정거리들을 청소하고 오염된 생각들을 말끔히 제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생각이 많은 사람을 보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며 동기부여가인 쉐드 햄스테더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인간은 하루에 5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5, 6만 가지의 생각들 가운데 75%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절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른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보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을 평가하게 된다. 문제는 우리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까닭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3, 4만 가지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기쁜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웃음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공포와 분노는 눈에서, 행복은 입에서 읽어낸다 라는 경고가 있다. 다음 캐논 바드 이론. 이 제임스와 랑게의 울다 보니 슬퍼진다 라는 견해와는 달리 우는 것과 슬픈 것이 동시과정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캐논 바드 이론이다. 이들은 정서의 의식적인 느낌과 신체 변화는 인과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구성 성분은 외부 자극에 의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동반적 성분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정서와 신체적 각성이 각기 동시에 독립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충격을 받으면 대뇌 피질부,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 이 두 군데에 이제 충격이 가게 되는데, 시상에서 이제 대뇌 피질부와 말초신경계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된다. 충격을. 그러면 대뇌 피질부는 정서를 경험하고, 즉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고, 말초신경계는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즉 신체 반응을 합니다. 다시 충격이 있으면 시상에서 이 충격을 대뇌 피질부와 말초신경계에 동시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대뇌 피질부는 정서, 즉 감정을 경험하고 말초신경계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다. 즉 신체 반응을 하는 것이다. 즉 강한 정서 상태 시에 자율신경계가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 제임스와 랑게와는 달리 이 캐논이라는 생리학자는 정서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뇌의 시상이라고 생각했다. 이 시상은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이제 시상 하부가 되는데, 하여튼 이 정서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뇌의 시상이라고 생각했다. 즉 환경으로부터 정서를 유발시키는 자극은 시상에 전달되며 이 시상은 다시 대뇌 피질과 신체의 여러 부위에 정보를 보내어서 정서적 경험과 신체적 변화를 동시에 유발시킨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캐논의 이러한 주장은 바드에 의해 확장되어 캐논 바드 이론이라고 부른다. 캐논과 바드는 정서의 원천이 중추신경 조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정서만 전담하는 특정한 뇌 중추는 없지만 정서에는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관련된 생리적인 변화의 복잡한 조직망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즉 이들에 의하면 인간은 동시에 느끼고 동시에 행동한다 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정서 경험에 반드시 선행한다 라고 가정을 하지 않고 거의 동시에 발생한다 라고 본 것이다. 다시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정서 경험에 반드시 선행한다 고 가정을 하지 않고 거의 동시에 발생한다 라고 본 것이다. 그 다음에 샤프터, 싱어의 이요인 이론. 인지, 그러니까 생각이 정서, 그러니까 느낌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다시 인지가 정서를 정의할 수 있다. 즉 생각이 그 느낌을 정의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파급 효과, 스피노브 이펙트와 관련된 건데, 분노와 공포, 성적 흥분과 같은 다양한 정서에서 유래하는 각성은 한 정서에서 다른 정서로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분노와 공포, 성적 흥분과 같은 다양한 정서에서 유래하는 각성은 한 정서에서 다른 정서로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성은 정서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인지는 정서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샥트는 이 정서 경험이란 것은 자율신경계의 각성, 그러니까 생리적 반응, 흥분, 그 정서의 강도를 결정짓는 건데, 이 자율신경계의 각성과 그 각성에 대한 인지적 해석, 즉 지각, 기억, 해석, 평가, 정서의 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인지적 해석, 인지라는 것이. 이 각성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다시 샥트와 싱어는 이 정서 경험이라는 것은 자율신경계의 각성과 그 각성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라는 두 요인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이 샥터는 정서란 것은 각성에서 비롯된다 라는 제임스 랑게의 이론에 동의하면서 정서 경험이 달라도 각성 패턴은 다르지 않다 라는 캐논 바드의 이론도 수용했다. 다시 이 샥터는 정서라는 것이 각성에서 비롯된다 라는 제임스 랑게의 이론에 동의하면서도 정서 경험이 달라도 각성 패턴은 다르지 않다 라는 캐논 바드의 이론도 수용했다. 그는 이 두 이론을 절충하였지만 이와는 달리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더 강조하고 있다. 샥트는 한 가지 흥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에피네프린,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데 신경전달물질, 이 에피네프린이 교감신경계를 흥분시켜서 각성 상태를 일으키는 호르몬제로서 강한 정서적 흥분 상태와 같은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 다시 이 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은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는데 뇌의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 에피네프린은 교감 신경계를 흥분시켜서 각성 상태를 일으키는 호르몬제로서 강한 정서적 흥분 상태와 같은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호르몬으로도 쓰인다. 피험자들에게 새로 개발한 비타민의 효과를 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이제 샥터가 설명을 한 후에 집단 1에게는 이 약물의 부작용으로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뛰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고, 집단 2에게는 부작용에 대한 틀린 정보를 제공해줬다. 그리고 집단 3에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다. 집단 4에게는 에피네프린 대신 포도당을 주사하고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다. 이들은 주사를 맞고 난 후에 2명씩 한 방에 있게 됐는데, 이때 둘 중의 한 명은 실험 조수였다. 이 상황에서 가짜 피험자 역할을 하는 실험 조수가 행복하고 즐거운 행동과 화난 행동 중 하나를 연기하도록 했다. 행복하고 즐거운 행동을 연기하는 가짜 피험자는 신나는 몸짓으로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거나 종이를 뭉쳐서 쓰레기통에 던져 집어넣는 이런 놀이를 하자고 피험자에게 제의했다. 화난 행동을 연기하는 가짜 피험자는 실험에 대한 불평을 하고 결국은 설문지를 찢어버리며 실험실을 나가버렸다. 이러한 일련의 실험 상황이 일반 거울을 통해 관찰되었다. 그들이 보여주는 행복이나 분노의 정도가 기록되었고, 후에 피험자들에게 자신이 느낀 분노나 행복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자신이 맞은 주사가 무엇인지, 왜 자신에게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집단은, 그러니까 집단 1은 실험 조수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자제를 한 거지. 틀린 정보를 받은 집단 2, 그리고 아무런 정보를 받지 않은 집단 3의 피험자들은 실험 조수의 행동과 일치되는 정서를 느낀다 라고 보고했다. 그러니까 틀린 정보 받은 사람, 집단, 그리고 아무런 정보를 받지 않은 집단의 피험자들은 실험 조수의 행동과 일치되는 정서를 느낀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집단 4는 이제 에피네프린 주사 안 맞았고, 포도당 주사 맞았기 때문에 정보도 없었고, 아무런 생리적인 각성이 없었기 때문에 실험 조수의 정서를 따라서 경험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똑같은 생리적 각성이 그 주변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행복한 정서로 또는 화를 내는 정서로 달리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인지가 항상 정서에 선행하는 것은 아니다. 인지가 항상 정서에 선행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빠른 아랫길이라고 해서 공포 자극이 시상 편도체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빠른 아랫길, 공포 자극이 시상 편도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빠른 아랫길. 그리고 생각하는 윗길이 있는데, 공포자극이 시상, 감각 피질, 전두엽 피질, 편도체, 그 다음에 반응. 다시, 공포자극이 시상, 감각 피질, 전두엽 피질, 편도체, 그리고 반응을 보이는 생각하는 윗길이 있다. 보통은 편도체와 피질이 이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특히 이제 편도체는 공포나 공격 이런 것을 감지하는 곳인데, 대체로 편도체가 피질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신경 정보를 전달한다. 다시 말해 이제 공포나 공격성의 신경 정보를 피질에 더 많이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이 생각을 빼앗아 버리기가 쉽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사건 평가 정서 반응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정서 반응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이제 제이온스와 루드의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정서 반응은 의식적 평가에 앞서 즉각 발생한다. 다시, 어떤 정서 반응은 의식적 평가에 앞서서 즉각 발생한다. 라고 보는 견해를 가진 게 제이온스와 루드고, 이에 대해서 라자루스 같은 경우는 평가가 정서 반응에, 그러니까 사건이 평가를 거쳐 정서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이제 라자루스 샤크터싱어, 이 사건을 평가하고 이름을 붙인다라는 건데, 이 라자루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대처 방법, 문제 중심 대처, 정서 중심 대처 이런 걸 얘기했었고, 하여튼 사건이 평가를 거쳐 정서 반응을 나타낸다라는 견해가 라자루스 샤크터싱어이겠다. 그럼 정서의 종류. 종류에 그 정서의 종류에 에크만의 기본 정서 해가지고 6가지가 있었는데, 행복, 슬픔, 화, 두려움, 혐오, 논란. 사랑은 안 들어가고, 프루칙은 이제 슬픔, 혐오, 노여움, 예상, 즐거움, 인정, 두려움, 논란. 예상, 인정 이런 게 들어가기 특이하고, 그리고 즐거움이란 게 이제 행복 대신에 들어가 있고, 사랑은 둘 다 없다. 그 다음에 캐롤 리자드는 이 프루칙의 8가지 정서, 슬픔, 혐오, 노여움, 예상, 즐거움, 인정, 두려움, 논란, 여기다가 4가지를 더 더했다. 경멸, 죄책감, 자부심, 사랑. 경멸, 죄책감, 자부심, 사랑. 그러니까 캐롤 리자드는 사랑이라는 것을 넣었다. 자부심도 넣고, 죄책감, 경멸. 정서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는가? 이 안면 피드백 가설을 제시한 톰킨스는 기쁨, 슬픔, 분노, 놀람, 공포, 혐오, 흥미 및 수치심. 역시 사랑은 없다. 행복 대신에 이제 기쁨이라는 걸 넣고, 다시 기쁨, 슬픔, 분노, 놀람, 공포, 혐오, 흥미, 수치심, 이런 8가지 기본 정서를 구분하고 있다. 톰킨스. 프루치크는 두려움, 놀라움, 슬픔, 혐오, 분노, 기대감 혹은 예상, 기쁨, 그리고 수용. 수용은 이제 인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8가지 기본 정서를 하나의 원으로 묶고, 이러한 원을 다시 3차원적 팽이 모양으로 제작하여 정서의 강도에 따른 변화의 추이까지 검토했다. 프루치크. 또한 이 기본 정서가 이웃한 정서와 합하여 또 다른 정서를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이것이 혼합 정서이다. 프루치크. 기쁨이 수용과 합해지면 사랑이 되고, 기쁨과 수용이 합해서 사랑이 되고, 수용과 두려움이 합해지면 복종이 되며, 두려움과 놀라움이 합해지면 경외가 된다. 그러나 이 놀라움이 슬픔과 합해지면 실망이 되고요. 다시, 기쁨이 수용과 합해지면 사랑이 되고, 수용과 두려움이 합해지면 복종이 되며, 두려움과 놀라움이 합해지면 경외가 되며, 놀라움과 슬픔이 합해지면 실망이 된다. 자, 프루치크 기본 정서. 두려움부터 하면 두려움, 놀라움, 슬픔, 혐오, 분노, 기대감, 예상, 그 다음 기쁨. 이 수용은 인정이라고도 하고, 수용과 두려움, 그러니까 인정과 두려움이 합해지면 복종, 두려움과 놀라움 합해서 경외, 놀라움과 슬픔 합해서 실망, 슬픔과 혐오 합해서 가책, 혐오와 분노 합해서 경멸, 분노와 기대감, 그러니까 예상, 분노와 기대감, 예상 합해지면 공격성, 그 다음에 기대감, 그러니까 예상과 기쁨이 합해지면 낙관, 그 다음에 기쁨과 수용이 합해지면 사랑. 다시,
수용과 두려움이 합해져서 복종, 두려움과 놀라움이 합해서 경외, 놀라움과 슬픔이 합해서 실망, 슬픔과 혐오가 합해서 가책, 혐오와 분노 합해서 경멸, 분노와 기대감 합해서 공격성, 기대감과 기쁨이 합해서 낙관, 기쁨과 수용이 합해서 사랑. 플루치크 기본 정서. 그 다음에 정서의 특성. 정서에는 일단 개인차가 있고 신체 변화를 가져오며 그리고 개인의 신체 행동 거리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서라는 것은 개인의 감각 경험, 지각 경험, 인지 양식, 신체적 특성, 학습 경험, 성숙 정도, 문화 양식 이런 것에 따라 차이가 난다. 다시 개인의 감각 경험, 지각 경험, 인지 양식, 신체적 특성, 학습 경험, 성숙 정도, 문화 양식 이런 것에 따라 정서는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공포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난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극도로 불안하여 잠을 자지 못하거나 악몽을 꾸는 등 어느 정도 혼란을 겪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불안, 공포, 강한 분노와 같은 정서를 표출하지 못하고 장기간 억압될 때 최초의 정서 경험 내용과 다른 형태로 개인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게 된다. 그래서 신체 내부에 질환이 생겨서 위장병, 고혈압, 편두통, 심장병과 같은 정신 신체 장애, 사이코소마틱 디소더가 오게 됩니다. 위장병, 고혈압, 편두통, 심장병. 이러한 정서의 개인차는 그레이가 30년에 걸쳐 인간관계 세미나와 부부상담센터를 통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남자와 여자가 의사소통, 정서적 욕구, 행동방식 등에서 뿌리 깊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남자가 동굴이라면 여자는 우물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이 그레이 이는 남자는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생기면 어디론가 사라져서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 해결점을 찾지만 여자는 누군가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놓으면서 기분을 회복한다. 또한 남자들은 상대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을 느낄 때 마음이 움직이고 여자들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면 의욕을 갖게 된다. 이처럼 남자가 원하는 사랑은 주로 신뢰, 인정, 감사 이런 사랑인데 비해 여자는 관심을 기울여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랑을 필요로 한다. 남자는 신뢰, 인정, 감사의 사랑, 여자는 관심, 이해, 존중의 사랑. 즉 여자는 우물이라고 했는데 관심, 이해, 존중, 헌신, 공감, 확신 이런 것을 원하고 남자는 신뢰, 인정, 감사, 찬미, 찬성, 격려 이런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서는 신체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정서는 선천적, 신체적인 기질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예를 들어 혐오 자극을 받았을 때 얼굴 표정이 굳어진다거나 신체적 움직임이 경직된다든지 외현적 행동 변화가 온다. 또한 눈동자의 크기 변화를 통해 정서 상태를 나타낸다.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가슴이 뛰고 흥분되는 등의 혈액순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긴장했을 때 소화가 안 되고 손바닥에 땀이 배이는 초조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정서라는 것은 개인의 신체 행동 거리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인간의 영역이나 공간에 대한 정서는 의식적이라기보다는 잠재의식적인 것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이 타인에 의해 침해되는 것으로 느꼈을 때 종종 불안해하거나 초조해짐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라는 좁은 공간에 전혀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탔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공간, personal space가 타인에 의해 침해받게 될 경우 긴장을 하고 경계심을 갖고 당황하게 되며 자신과 타인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한다. 이처럼 자기만의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테크닉이 있다. 이 침입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없는 것처럼 벽을 보거나 층수를 알려주는 숫자판을 들여다봄으로써 가능한 한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경우에는 사물을 대하듯이 표정을 짓고 무표정을 가장한다. 이에 대해 홀은 인간이 자신의 주변에 설정해놓은 구역이나 영역에는 친밀한 거리, 사적인 거리, 사회적인 거리, 공적인 거리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자, 친밀한 intimate, 사적인 personal, 사회적 social, 공적인 public. 친밀한 거리 15에서 30cm, 사랑을 나누는 남녀관계, 부모 자식 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적인 거리는 30에서 90cm 정도, 친구끼리 대화할 때. 그 다음 사회적 social distance, 이거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맺게 되는 관계가 사회적 거리가 되겠는데, 상거래를 할 때나 복도나 길에서 지나치며 인사는 한 120c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공적인 거리는 2m 이상, 2, 3m 정도 거리가 되겠다. 겨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인데,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련되는 것이며, 공적인 상호작용에 있어 사람들은 이런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해 오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불편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 다음 마지막, 정서의 표현과 조절. 정서의 표현은 생득적일 수도 있고 학습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어린이들의 정서 표현에 관한 연구에서 여러 종류의 정서와 관련된 표현이 그들의 성숙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타인들이 어떤 표현을 하는지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님 어린이는 타인들과 유사한 형태의 정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에크만과 프리젠 혹은 프라이젠에 의하면 어떤 얼굴 표정은 문화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5개의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에게 행복, 분노, 슬픔, 혐오, 공포, 그리고 놀라움. 다시 행복, 분노, 슬픔, 혐오, 공포, 놀라움. 이런 것에 대한 얼굴 표정 사진을 보여주고 각 표정에 관련된 정서를 구별하도록 했을 때 그 구별에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러셀은 이와 관련해서 정서에는 쾌, 불쾌, 높은 각성과 낮은 각성, 다시 쾌, 불쾌, 높은 각성, 낮은 각성이 가장 두드러진다라고 했다. 어쨌든 이러한 생득적 정서 표현이 학습이나 문화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기들이 보챌 때 혹은 재롱을 떨며 좋아할 때 살펴보면 유아들은 그들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 유아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은 그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어른의 관심을 끌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 없는 감정 표현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너무 지나친 긴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유아의 신경이나 분비선 조직이 성숙함에 따라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 결과 성장기의 유아들은 정서를 계속 경험하면서도 종종 이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않게 된다. 이때 통제가 너무 지나치면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정서는 보통 언어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수단, 즉 몸짓, 발성, 얼굴 표정 등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한다. 비언어적 반응 중에서 일부는 선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감정 표현에 있어서 학습된 요소와 선천적인 요소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떤 정서는 다른 정서보다 더 표현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사랑, 행복, 결심 등을 표현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혐오, 경멸, 고통 이런 것들은 표현하기 좀 어렵다. 자신의 정서를 타인에게 잘못 전달하기 일쑤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도 배워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정서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능력은 우리 자신의 경험과 노력에 따라 좌우된다. 정서가 적응적 가치를 지니며 여러가지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정서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원시사회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정서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수용하는 것이 그 적응을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를 여러가지 방식으로 조절한다. 이와 같은 정서 조절의 필요성은 대체로 분노, 슬픔, 실망, 공포, 긴장 등 부정적 정서 유발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우리가 흔히 표정관리라는 말로 표현하듯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슬프고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데 자신에게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좋은 의미로 발생할 수도 있다. 정서 표현을 위한 몇 가지 지침을 보면 첫 번째, 자신의 신체적 증상을 이해해라. 두 번째, 자신의 정서를 확인해라. 세 번째, 자신의 정서를 자신의 것으로 해라. 그 다음, 자신의 정서를 다루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해라. 즉,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과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 각각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나는 만족한가? 등을 자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관의 위험과 위력, 인스팅크트. 그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우울한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이 직관이다. 획득된 전문성이 직관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직관은 재인, 즉 습관으로 얻어진 분석. 이 허버드 사이먼이 한 말인데, 직관이란 것은 재인, 즉 습관으로 얻어진 분석이다. 그럼 직관의 죄악. 직관의 죄악과 관련해서 관련되는 핵심 키워드가 후견 편파, 착각 상관, 기억 구성, 대표성, 가용성, 휴리스틱이죠. 과신, 신념 집착, 확증 편향, 그러니까 레이어링, 그다음에 틀 만들기, 그러니까 문제 제기 방식, 틀 만들기, 프레이밍, 면접자 착각, 자기 감정 엉터리 예측, 자기 위주 편향, 근본적 귀노류, 자기 행동 엉터리 예측, 이런 것들이 직관의 제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관의 힘, 맹시, 그러니까 신체 반응을 보지 못하는 것, 맹시, 우뇌형 사고, 유아의 직관적 학습, 그러니까 언어라든가 물리 현상에 대한 유아의 직관적 학습, 도덕적 직관, 분할주의와 점화, 일상의 지각, 자동 처리, 암묵기억, 그 다음에 발견법, 휴리스팅, 직관적 전문성, 창의성, 사회지능과 정서지능, 신체의 지혜, 성격의 순간 포착, 이중 태도 디스템, 그러니까 내장 수준 반응과 합리적 태도 반응을 공유하는 것. 다시 내장 수준 반응과 합리적 태도 반응 공유하는 것. 이중 태도 시스템이 직관의 힘이 되겠다.